한국 증시 가장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매년 유통 주수가 늘어난다.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끌고 가고 있지만 한국은 전자 닉스 두 개가 끌고 가고 이 시총 비중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훨씬 더 좋다. 오늘도 FOMC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성명서 자체에 경제에 대한 판단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12월만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병문으로 샀는데 이번에는 고용 불안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 탄탄하고 고용 불안도 좀 후퇴했고 그래서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금리 인상은 다음 패스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확하게 해줬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장중에는 막 굉장히 등락이 있었거든요. 채권물도 튀고 달러도 튀고 증시도 마이너스고 하고 그랬다가 파월 연준의장 나와서 연설하면서 금리도 진정되고 채권물도 진정되고 전반적으로 장중 등락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중립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95%가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동결이다라는 컨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문구 성명서 변경이라는 건 좀 크거든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은 다음 달에도 바꿀 수 있고 하긴 한데 문구 변경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저희는 원래 3월, 6월 금리 인하를 봤던 것들을 6월, 9월로 좀 후퇴시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상황이나 물가나 고용 상황을 보면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2월 초에 발표되는 1월 고용, 3월 초에 발표되는 2월 고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파월 연준장이. 그리고 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시그널을 줬고 네, 제가 고용을 보는 이유는 물가 안정에 대한 컨센이 있는데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규 취업자 수를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거든요. 10만 명 이상 넘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5만 명, 3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월 고용이랑 2월 고용 뭐냐면은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채용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네, 어떻게 변할까? 근데 보통 1월이나 2월 달에 전년 걸 다 리바이즈해요. 다 업데이트를 해서 숫자가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봤던 것보다 얼만큼 줄어들었나? 얼만큼 늘어난다를 봐야 돼서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더 세질 수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바뀔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조차도 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시절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질문했다는 것 자체도 전 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시장 많이 안 움직였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너무 민감했죠. 왜? 경기를 좀 불안불안하고 경기 전망도 둔화될 거라고 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가 괜찮다는 인식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난 분기 GDP 성장률도 4%가 넘게 나왔고 다음 분기 성장률도 5%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이 뭐 어마어마한 성장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는 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오늘도 보시면 실적 그리고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매크로 장세로 좀 전환되는 과정이 아닌가. 물론 여기서 금리가 튀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유동성 환경은 아직까지 견조한 가운데 매크로가 올라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점수를 좀 더 높게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없대 이제 금리 동결이래 했는데 별 영향 안 받았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지금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증시는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폴리시 믹스라고 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정책 기대가 있을 때는 에셋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정책 기대가 소멸되면 근데 경기는 못 살아났다? 그러면 그 에셋 인플레이션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커지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들이 돈의 유동성에서 매크로 환경 실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한 이슈가 새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뭐 가장 가능성을 크게 보는 사람이 릭 라이더인데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또 했어요. 바뀌었어요. 크리스토퍼 워러라는 워러. 분이신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몇 달 전만 해도 네. 캐비넷 시식 무조건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완전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원론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매파적인 사람을 신임 연준의장으로 임명할까요? 그럴 리 없죠. 네. 누가 되든 간에 그 시점에 더 비둘기파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발탁을 하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누가 되면 매파적이 누가 되면 비례파적이 없다. 그리고 한때 논란이 됐던 매파적으로 평가받던 분도 최근에는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AI 때문에 물가가 낮아져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낮춰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도 물가는 안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매파적이었던 분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선택한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면 매파적인 사람 절대 안 뽑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시장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힘들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네.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네. 트럼프 의지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통화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할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파월의 시대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연준장 시대가 되지만 네. 그리고 트럼프 입김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미국 증시 보면은 하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상반기만 좀 네. 하반기 좀 조심하자는 거였는데 좀 관건은 이제 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반기. 지금 유가를 굉장히 눌러놓고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사우디가 계속 증산하면서 공급 늘려가지고 눌러놓고 있는데 11월 3일 중간선거 판세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유가는 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4분기에 $80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눌러놓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11월 3일 날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긴다는 판세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사우디가 말하겠죠. 아, 나 죽겠어. 좀 풀어줘. 풀어주면 이제 튀는 거고 트럼프가 진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날 거야. 사우디가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저희는 유가가 좀 변수고 유가 흐름에 따라서 유가가 $80 가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라요. 그래서 물가 레벨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텐데 신임 연준 의장이 와서 6월, 9월, 길게 보면 9월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상반기 굉장히 세다. 상반기 그냥 가자. 하반기의 변수는 또 뭐냐면 그거죠. 스페이스X. 오픈 AI 상장. 그럼 전 세계 돈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다 쏠리겠죠.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담기 위해서 뭐 다른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추가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항상 그랬듯이 네. 앨런 머스크는 좀 시점이 항상 딜레이 됐으니까 오픈 AI도 아직까지는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지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연준 의장이 아무리 금리 인하하고 싶어도 물가가 튀면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반영을 안 할 거예요. 채권보다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라고 했던 AI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엮여 있어서 그러니까 물가가 기준금리 정도 수준이면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기준금리를 크게 뛰어넘는 4% 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파월 의장이 했던 멘트 중에서도 네. 계속 관세가라는 거를 앞에다가 2% 깔고 나서 뒤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관세라는 것도 영향이 들어가는데 유가라는 것까지 두 개가 들어가면은 물가가 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걸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관세 전쟁은 안 세질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 나와서 플랜 B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관세 정책은 그렇게 세게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난 플랜 B 할 거야 라고 했는데 IEEPA보다 더 센 건 없습니다. 더 센 게 있었으면 그걸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 법안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대통령 재량권으로 하는 게 122조인가 그럴 텐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율이 최대 15%고요. 기한은 150일입니다.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올해 2026년에는 관세 전쟁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기 때 경험 때문이에요. 트럼프 1기 때 지금이랑 반대로 했거든요. 1년 차 2017년에 감세, 법인세나 소득세나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들을 1년 차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오르고 그때 반도체 사이클도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죠. 2018년 되면서 자 중국 때리겠어. 그래서 중국을 2018년 3월부터 무지하게 때려요. 관세 전쟁을 펼쳤더니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주식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뒤집은 겁니다. 1년 차 때 시장이 부담될 만한 건 다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꾸역꾸역 무역협상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에서 야 우리 1년 동안 싸우지 말자. 언제까지? 2026년 11월 중순까지 싸우지 말자. 이걸로 일단락하고 이제 재정 확대해야지 그러면서 그때쯤 많이 나왔던 게 소비 쿠폰 준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1,500억 달러 관세 수입이 있으니까 이걸로 소비 쿠폰 준다는데 헌법 소원으로 이렇게 막혔잖아요. 이게 풀리면은 이제 좀 트럼프는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 대외 정책을 버리고 이제 대내 정책 드라이브로 좀 세게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수주들이, 미국 내수주들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소액 쿠폰 지급, 법인세이나 소득세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조금 그쪽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하니까 뭐 네. 반도체, 자동차 네, 네. 이런 거 가전 다. 좋겠죠. 예. 근데 이미 한국 수출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이 관세 부과하면은 글로벌 교역이 망가질 거야,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중국 수출 잘하고 한국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미국 기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나머지 애들이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특히 아세안 지역. 그래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여기다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주니까 1월 20일까지 수출 보면은 전년 대비 반도체 수출이 70%입니다. 그리고 같이 수출이 좋았던 게 무선통신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라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까지 올라와 주면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요새 좀 바뀐 거는 엔화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경쟁감들이 좀 센 것 같아요. 달러 강세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뉴욕 연은에서 체결 했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엔화가 급락을 했고 달러는 급락했잖아요. 그건 확실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여기까지 잘 안 가요. 뉴욕 연은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에 지금 보면은 엔화 약세 배팅에 좀 세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엔화 강세 배팅이 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매도 배팅이 좀 세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경고 시그널을 준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통화들이 약세 압력이 너무 센 것들에 대해서는 구두 발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해서 좀 제어하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엔화는 강세 갔다 약세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입장에서 엔화 약세가 넘어가도 문제고 엔화 강세가 넘어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심하다 하면 약세 유발할 만한 발언 해주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은행하고 공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환율 컨트롤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밀리는 것보다도 좀 천천히 가는 그림 아니면은 박스권에 가둬버리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시장이 일정 부분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특히 엔화가 움직이면 엔키리 청산에 대한 공포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 뉴욕 연은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럼 뭔가 말씀을 들어보면 미 증시도 좋을 또 호재가 또 많고 또 국내 증시도 너무 좋은데 네. 한국이랑 미국 투자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4년만 25년 초부터 계속 한국 증시가 훨씬 더 좋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근거는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쏠렸던 게 다른 나라들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이제 이 3차까지도 2월 안에 의회를 통과시킬 거거든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될 거야 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 2차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적했던 지배구조 이슈를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돌린 거고 저는 3차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잖아요. 한국 증시 가장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매년 유통주수가 늘어난다.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시장에서 가격은 못 올라요. 그럼 맨날 박스 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유통주수를 꺾어버린다?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하면 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정책 플러스 반도체 사이클 미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끌고 가고 있지만 한국은 전자닉스 두 개가 끌고 가고 이 시총 비중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하반기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물적 분할이나 상장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효과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자사주 소각이 대기업들은 동참 아직 안 했거든요. 대기업들이 동참 안 했는데 자사주 소각이 전년 대비 2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25년 유통 주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에 더 튀었던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더 많이 주면 예. 전자, 닉스, 샴차 뭐 좋아지겠네요. 네, 훨씬.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져. 예. 미국이 유통 주수 계속 줄잖아요. 주가도 계속 가고. 네.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PS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야 된다. 저희도 자사주 소각이 얼마 규모고 어떻게 될지는 나와보면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할 텐데, 그게 더
임팩트 있게 들어오게 된다면 EPS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저희 와. 코스피 어디까지 가도 아, 저희는 일단은 예. 5천선 후반까지는 열어놓자. 오. 상반기 중에. 예. 중후반, 후반까지 열어놓자. 음. 저희 현재 타겟은 5,300인데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자 14만 원 목표 치는데 거기까지 가도 돼? 아니요. 좀 있으면 18만 원, 2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냥 들고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것만큼 지금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맞춰가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갈 겁니다 라고 했다가 거기까지 넘어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늠자는 반도체 실적 전망 그리고 선행 EP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 선행 EPS에는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그럼 또 있어요. 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선행 EPS가 500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11배면 5,500, 6배면 6,00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 좀 5천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는 게 고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열이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들만의 해석인 건지 아니면은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해석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 자체로만 보고 테크니컬 지표를 보면 과열 맞아요. 근데 보통 많이 오해하시는 게 스토캐스틱이라는 차트를 보면은 과열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도 시그널이 언제냐? 과열권을 이탈할 때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과열권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은 과열권이 그러니까 특히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보면 스토캐스틱 과열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간 차트 상황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흐름상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데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올라가는 게 실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저희는 좀 경고 시그널을 보내드릴 텐데 그런 시그널은 없어요. 네, 이 워낙 빨리 올라와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9월 10월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40조 한번 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26년에. 지금 전자가 138조인가 그렇고요. 딱 4개월도 안 된 시간 동안에 한 3배가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110조인가 되고 있습니다. 108조인가. 어마어마할 때죠. 그러면서 7개월 선행 EPS가 480이에요. 7개월 선행 PR 10배가 4,800이라는 조정받아도 깊이 조정받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럼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만 이렇게 상향돼도 우리나라 그 PER을 좌지우지하는 거네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고 또 하나 이와 더불어서 상향 조정에 어느 정도는 최근에 잘 갔던 방산 쪽 상사자본제, 증권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가서 14개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닉스 반도체 힘이 워낙 크긴 하지만 25년에는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5년 이익 상승 기여도를 보면 130%예요.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근데 다행히 26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92%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상향적으로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년보다 26년이 좀 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잠깐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계속 우상향할 거다. 일단은 저희가 12개월 선행 EPS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EPS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얼마나 수직 상승을 했냐면 12월 말, 그러니까 22년 12월 말이 410이었어요. 지금 한 달 반 지났잖아요. 70% 올랐어요. 480입니다. 지금. 수직 상승을 하면 주가가 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PER이 12배였는데 지금 11배 됐네요. 11배가 5,280이고요. 12배가 5,760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작년 10월 말 11월 초 고점까지만 가도 5,760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선행 EPS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2001년 이후를 보면은 0.93이거든요. 93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전국적에서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것은 계속한다. 언제까지?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한다. 지금 실적 장세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12개월 선행 EPS가 꺾일 때인데 이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27년 이익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자.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한 6%, 순이익 증가율이 27년이 그리고 코스피 전체는 한 11% 되거든요. 아직까지 여유 있어요. 코스피 27년 이익 증가율이 11%라는 것은 이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이만큼 올라왔으면 다 왔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27년 이익만으로 11%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80에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분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26년 이익 전망치에 더 빠르게 상향 조정돼서 27년치를 넘어설 경우 그러니까 26년, 27년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행빚을 꺾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요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또 요즘 기관의 이 흐름을 보면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몇 조 원을 코스닥으로 네. 가고 있죠, 지금 또. 네. 예.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시작점은 지난주 금요일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 3천이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스가 활성화 대책 계속 내놨어요. 근데 워낙 전자와 닉스와 현차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걸 묻혀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 3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런 정책들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워낙 코스피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소외되었던 자금,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 매수세가 좀 기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코스피가 쉬더라도 코스닥은 좀 더 잘 가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성을 보면은 1월, 2월에는 2000년 이후 2025년까지 평균을 보면 코스피는 왔다 갔다 이렇게 보합니다. 1월달도 보합, 2월달도 보합인데 코스닥은 평균 2%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코스피 대비 상승률을 보셔도 매년 1, 2월 때 탕 튀어요. 이 튀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 매년 산업정책 예산, R&D 예산이 수출주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핫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계속 안 좋았어요. 안 좋다기보다 코스피보다 못했어요. 그 이유는 23년에는 산업정책 예산이 가미되었고요. 24년에는 R&D 예산이 가미되었어요. 25년에는 지금도 시켜줬지만 그전 고점 못 넘었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몇 년 만 R&D 예산을 19.4% 늘렸고 산업정책 예산을 14.7% 늘리면서 사상 최대 예산을 또 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최근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는 연기금의 벤치마크에도 코스닥을 넣어라 그리고 연기금의 0.5%포인트 비중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좀 움직임들이 빠르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센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 네. 애매해요. 3달 전만 해도 화학개미들이 한국 증시로 오면은 좀 어드밴티지 주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미국 증시 더 가지 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때 이후를 보니까 그때 넘어올 거리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미국 증시는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입장이. 첫 번째 시작은 저는 달러 약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전 세계에서 돈이 빠져서 S&P500, 나스닥으로 돈이 다 갔습니다. 근데 작년 1월달 달러 인덱스 110일직선 평균 내려왔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저희는 달러 인덱스가 상반기 중에 90% 초반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돈이 더 빠져나가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더 재미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12월 달에 있었던 AS 버블. 근데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나스닥의 12개월선의 PR을 보면 20년 고점, 21년 고점, 23년 고점 계속 낮아져요. 고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버블이 아니겠죠. 제가 왜 그때 나스닥도 그럴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수익성 악화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각자 의견이 된 거예요. 종목별로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전에는 AI가 다 같이 올라서 나스닥 지수 몇 주 만에 한 10%, 10% 뛰고 조정받으면 갑자기 5% 빠지고 또 10% 뛰고 막 이런 흐름이었는데 그때는 다 같이 움직였어요. 오라클, AMD 다 움직였다. 근데 작년 12월 이후에는 다 엇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최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날아가고 있는데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 아직까지 흡도 못했고 그냥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보면 탄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수 자체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개별 투자가, 개별 주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수 투자가 생기면 저는 S&P 500이나 다우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거는 또 멀리 가다 보면 11월 3일 날 주가 보겠으니까 정목을 하겠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지금 1,500억 달러 관세 수익을 어떻게 한다가 문제인데, 이거를 돌려주라고 해도 내수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이걸 안 돌려주고 트럼프가 써도 내수주가 조금 좋은 흐름이라서, 저는 빅테크는 개별 투자, 개별 주식 투자, 지수 투자는 다우나 S&P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며칠 새에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달러 약세 영향도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코스피로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이?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원달러를 오르는데 왜 외국인들 사냐.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심플하게 비교했을 때 되게 좋은 술에 반찬은 숙주나물, 안주는 숯불 등심 잘 구워진 소고기, 뭘 드시겠냐? 회 고기로 되죠. 무슨 말이냐면 숙주나물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소고기는 실적, 업황.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이익이 50% 날아가는데 확률이 10% 뛸까봐 걱정이 돼서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 달하고 지금 패턴이 되게 비슷한데 9월, 10월 달에도 원달러는 계속 올랐는데 12조 7천원 샀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 아마 원달러율이 좀 더 떨어지면 좀 살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근 보면은 외국인 많이 안 사고 좀 팔고 있는 거 아니냐. 대부분 반도체로 자동차를 팔아요. 22개에서 23개 정도 삽니다. 많이 오는 애들 좀 잘 실현하는 거지. 한국은 떠날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는 외국인도 계속 들어올 거고 환율이 좀 안정되면 좋은 분들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좀 뭐, 지금은 좀 차익 실현 구간이다. 네, 워낙 급등했으니까 좀 이래도 차익 실현하고 조정받으면 좀 올라갈 텐데 한번 이동평균선을 52동평균선하고 200이동평균선하고 놓고 보세요. 이건 외국인이 보는 차트거든요. 미국 사이트는 기본 세팅이 50하고 200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잘 가는 종목은 51선 잘 가요. 지난번에도 빅스하고 전자는 51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51선 지지받으면 다시 간다. 그러면 투자 힌트가 나왔네요. 네. 51선을 건드리는 그 구간이 왔을 때는 네. 매수를 하는 타이밍인 거고 확 떠버리면 좀 매도는 차익 실현하고 네. 외국인의 똑같은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데 그냥 들고 가자. 네. 그게 꼭 말씀드린 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팔았다 다시 사도 돼요? 꼭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해보셨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세요. 네. 18만 원에 팔아서 15만 원에 살 수 있는 분이면 내 매수가가 10만 원인데 그런 분이면 팔았다 사도 되는데 나는 이 매수가격이 있어서 더 싸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그 가격 안 보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까지는 약간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곧 또 2월이잖아요. 네, 2월은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급락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9월, 10월, 11월, 12월 흐름을 잘라놓고 한번 보시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도 7, 8월 박스권 9월 달부터 전자랑 닉스가 실적들 막 상향 조정되면서 쫙 치고 왔거든요. 근데 전반부, 그러니까 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되기 전에는 완전히 반도체만 다 끌고 나머지 다 죽어 있었다가 실적 가이던스 나오면서부터 전자닉스도 오르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오르면서 또 끌어왔거든요. 지금이랑 되게 패턴이 비슷해요. 그런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종료된 뒤에는 좀 쉬었습니다. 11월 3일날 고점 찍고 11월 4일날 장대봉 나온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쉬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게 12월선 EPS가 급등을 하면서 올랐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서 쉰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다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쉬면은 사야 된다. 주도주죠. 근데 수단매 차원에서는 내수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거 못 올라는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좀 짧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매매를 하시면 여기서 또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중순 되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네. 그쵸. 이제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서방 안 오나? 그러면 이제 뭐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뭐 사야 되냐 뭐라 물어볼 건데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그때 가격 레벨을 봐서 그냥 전자는 떨어지면 사세요, 엑스도 떨어지면 사세요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언제 사라고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건 피라미딩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언제 사지? 라고 생각할 때 그 가격에 내가 100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5라고 사자. 그리고 반대하면 다른 종목들도 아직 안 오른 애들 사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은 5 샀으니까 내일 10 사고 또 떨어지면 15 사고 30 사고 40 사고 해서 이제 피라미딩 전략을 하자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드리냐면 제가 가격을 말하면은 그 가격대에 못 살 가능성이 높고 그 가격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실제 사례인데 10만 원 하는 주식이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가서 10만 원을 했는데 9만 원에 사야지 얘기를 했어요. 기존적으로 9만 1천 원이 있어요. 8만 원 사야지. 그러다가 7만 원 사야지 이랬어요. 진짜로. 7만 원 사야지 이랬는데 10만 5천 원이 날라갔어요. 못 샀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도 이게 쉽지 않은데 연주자분들은 조금씩 모아놨다.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금액 비중을 더 늘리자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단어는 적당이란 단어예요. 적당히 싸면 사고. 네. 오늘 출연해서 고맙고요. 네. 다음번에 또 저희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